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355페이지 결산입니다. 예산 과정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회계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냥 결산으로 알고 계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결산 한자로 보시면 여러분이 예산은 예측된 계산이었죠. 근데 결산은 자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이 이루어졌죠. 그럼 결산은 뭐냐면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예측된 계산이라면 결산은 확정적 계산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뭐 나머지 이 결산 파트는 크게 중요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결산의 과정이라고 있는데 결산 과정 거기서는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 자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미 했다시피 국가회계법에서는 이제 발생주의에 근거한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순서만 좀 기억하십시오. 이제 각 중앙간서별로 중앙간서 결산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역시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이걸 토대로 해서 국가결산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체크하세요. 이 결산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감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이걸 이제 양가로 3번에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합니다. 이걸 회계검사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감사원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양가로 4번 그러니까 정부는 언제까지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요. 그럼 이제 국회가 다시 아까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심의 의결하듯이 결산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가 심의해서 의결함으로써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박스에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은 이런 뜻이에요. 세입하고 세출을 결산을 내봤더니 세입세출을 계산해봤더니 남는 돈 요게 이제 잉여금이죠.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이에요. 그럼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 정부는 잉여금이 남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개 예산은 이제 수입하고 지출을 같게끔 짜는데 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얘기는 계획보다 돈을 많이 걷었거나 아니면 계획보다 돈을 덜 썼거나 그래서 이제 이 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양가로 2번에 세계잉여금의 처리 방법 동그라미 하세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쭉 그냥 봐두세요. 뭐냐면 세계잉여금은 주로 이걸 다 외우기는 좀 그렇고 주로 뭐 하는 데 쓰냐면 빚 갚는 데 써요. 빚 갚는 데. 그래서 국채상환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뭐 지방교부세 정산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양가로 4번에 이제 다음 채무 상환 체크하시고 이 중에 동그라미 2번 국가배상금. 국가배상금도 채무입니다. 자, 그래도 남았다. 그러면 양가로 5번 줄쳐요. 추경 예산에 사용하고 그래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세입으로 이입합니다. 이 정도 봐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 과정까지 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이게 이제 예산의 과정이에요. 3년간 굴러가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3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단에 회계검사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테마 7. 이게요. 우리 지금부터 볼 이 테마 7 예산 제도론. 이게 재무행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조건 여기서는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재무행정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 바로 예산 제도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샅샅이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표 3개 하시고. 자, 먼저요. 예산 제도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 이 많은 예산 제도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이
결국 이제 예산 제도 개혁은, 그러니까 예산 개혁은 결국 새로운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볼 건데, 먼저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예산 결정 이론이라고 있어요. 예산 결정 이론. 예산 결정 이론은 예산을 결정하는 건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었죠. 합리 모형하고 점중 모형.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점중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했었죠. 그래서 자, V.O. 키라는 학자가 이제 제기한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키가 주장했다라고 해서 키의 질문이라 그러는데, 키스 퀘션.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재정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그러면 한정된 재정 자원 X 달러가 있다 이거야. 그럼 X 달러를 A 사업에 쓸 수도 있고 B 사업에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산을 결정했다는 얘기는 한정된 재정 자원인 X 달러를 A 사업에 쓰기로 결정을 했어. 이게 예산 결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Y라는 질문을 들이대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 이거야. B에도 쓸 수 있고 C에도 쓸 수 있는데 왜 하필 A에 쓰기로 했느냐. 자, 이거에 대한 답변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첫 번째가 합리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점중주의가 있죠. 합리주의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 가지 정책 대안 가운데 비용 편익 분석, 즉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봤더니 이 A 사업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원베스트 웨이라는 거예요. 최적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정된 재정 자원을 배정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반면 점중주의는 A 사업이 뭐라는 거예요? 정치적 합의, 즉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한 거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57페이지 박스 안에요. 네 번째 줄 예산 결정 이론은 크게 동그라미 1번 경제 논리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해서 예산 결정을 합리적 의사 결정의 결과물로 보는 합리주의 동그라미, 총체주의 동그라미. 합리주의가 바로 총체주의입니다. 왜요? 고려해야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자, 합리주의, 총체주의에 근거한 예산제도 꼭 알아주세요. PPBS하고 GBB. 그래서 PPBS하고 GBB는 합리주의, 총체주의의 극치입니다. 자, 반대로 동그라미 2번 정치 논리에 따른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해서 예산 결정을 정치적 타협과 조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점중주의, 점중주의 동그라미. 이 점중주의에 근거한 예산 제도가 바로 LIBS하고 PBS라는 제도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산 제도가 크게 구분이 되고, 자, 박스 안에 마지막 시크 동그라미 하세요. 앨런 시크라는 학자가 자, 미국에서 많은 예산 제도들이 등장했는데 각각의 예산 제도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제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기획 동그라미. 이게 앨런 시크라는 학자가 제시한 3단계예요. 꼭 외우세요. 이렇게 통제를 지향하는 게 LIBS고 줄치고, 관리를 지향하는 게 PBS고, 기획을 지향하는 게 PPBS예요. 그래서 이제 앨런 시크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예산개혁의 단계를 통제는 1920년대고 관리는 1950년대고 기획은 1960년대예요. 거기다가 통제 위에다가 20년대, 그 다음에 관리 위에는 50년대, 그 다음에 기획 위에는 60년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간을 했고요. 358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예산 제도를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볼 겁니다. 그러면 358페이지. 자, 먼저 상단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십시오. 자, 상단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그 행정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액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액티비티. 이거는 뭐냐면 활동이지, 활동. 액티비티. 활동이 바로 뭘 뜻하냐면요.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해요. 세부 사업. 그럼 뭐 세부 사업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정부가 치안을 위해서 순찰 사업을 하죠. 또는 뭐 예방 접종 사업도 하고 보건을 위해서 또는 뭐 도로 건설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액티비티예요. 자, 그리고 이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투입물이 필요해. 인풋가. 예를 들어 자, 인력이 있어야 되죠. 경찰관이라는 인력이. 또 뭐 순찰차라는 장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볼펜, 사무용품도 있어야 되겠죠. 복사지도 있어야 되고. 자, 이런 투입물을 갖고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러면 활동을 해서 나오는 직접적 결과물을 아웃풋이라 그래요. 활동을 해서 나타나는 직접적이고 셀 수 있는 결과물, 이걸 아웃풋, 산출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웃풋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 상위적인 목표를 아웃컴 또는 에펙트라 그래요. 아웃컴 또는 효과, 에펙트. 자, 이 구도에서 자, 미국에서 맨 처음 나온 예산 제도가요. 1번, 로마자 1번, LIBS, 품목별 예산 제도라는 거야. 품목별 예산 제도. 이게 이제 1920년대 나온 건데요. 이런 겁니다. 미국 최초 예산 제도 LIBS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 이 과정에서 인풋에 초점을 둬요. 행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투입물 있죠? 투입물에 초점을 둬서 자, 인력과 관련된 인건비가 얼마인지, 인건비 예산 100억, 장비비 예산 뭐 1000억,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예산 10억.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구체적인 지출 항목들이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라인 아이템이라 그래요. 라인 아이템. 요걸 품목이라고도 하고 항목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구체적인 지출 항목, 품목이죠. 이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LIBS라 그럽니다. 노란색. 자, 그래서 로마자 1번 보시면 품목별 예산 제도는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투입 동그라미 해주세요. 투입. 그래서 첫 번째 줄, 자, 품목별 예산 제도 LIBS란 정부 활동을 위한 투입물, 품목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앞서서 우리나라 예산 과목 분류 체계에서 여기 해당하죠. 자, 세 번째 줄 하살표. 이 품목별 예산 제도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예산액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주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LIBS로 예산을 운영하게 되면요, 구체적인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관료들의 재량이 완전히 박탈돼요. 그래서 관료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목적에 정해진 금액만 써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를 실현한다? 두 글자, 통제. 그래서 세 번째 줄 치십시오. 예산액을 지출 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해서 배정함으로써 관료 권한과 재량을 완전히 박탈하는 통제지향입니다. 통제지향.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자체가 바로 통제지향적이고 줄쳐요. 점중주의예요. 점중주의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되게 인건비, 장비비 이런 거는 과거에도 계속 썼던 금액들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썼던 인건비를 토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해서 올해 인건비 예산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표에 보시면 LIBS의 장단점이라고 있는데 LIBS의 최대 장점은요. 동그라미 1번 체크하세요. 예산 집행자의 회계 책임. 그러니까 관료, 즉 예산 집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목적에 정해진 금액만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관료들의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국회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행정부가 집행하겠죠? 그럼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재량이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줄여서 행정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이 강해져요. 자, 이렇게 LIBS를 하게 되면 이제 관료들의 권한과 재량을 박탈해서 예산에 대한, 특히 투입에 대한 통제는 쉽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인건비에 100억을, 장비비에 1000억을 돈을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무슨 사업하는지 사업의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돈 써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동그라미 1번 지출의 목적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사업에 관한 정보 자체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에 관한 정보가 안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정책이나 계획 수립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얘기입니다. 사업에 관한 정보가 안 나타나니까 성과나 생산성 파악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1920년대 이 LIBS라는 제도가 미국에서 나와서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유지되다가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예산 제도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자 2번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PBS. PBS는 이제 1950년에 이제 도입된 건데, 자, PBS는요, 여기 그림 보시면 상대적으로요, 인푸트가 아니라 요 액티비티하고 액티비티에 따른 직접적 결과물, 요게 아웃풋이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2번 PBS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활동 동그라미, 산출 동그라미. 자, 여러분 PBS는요. 자, 여기 보시면 PBS는 자, 액티비티가 뭘 말한다 그랬죠? 아까 정부가 수행하는 세부 사업들을 말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 PBS는 먼저 세부 사업을 선정을 해요. 정부가 수행하는 세부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PBS의 핵심적인 단어, 바로 업무 측정 단위예요. 업무 측정 단위. 이 업무 측정 단위는 업무의 양을 계량적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단위를 업무 측정 단위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순찰 사업이다. 그럼 업무 측정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횟수가 되겠죠. 순찰 몇 바퀴 돌았느냐, 횟수.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이다. 그럼 업무 측정 단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사 맞은 애들 숫자겠죠. 접종자 수.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 도로 건설이다. 그러면 업무 측정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킬로미터. 이렇게 업무의 양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위,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 중요한 표현. 단위 원가를 계산해요. 자, 이 단위 원가는 업무 측정 단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자, 예방접종 사업이다. 그러면 애한테 하나 주사 맞히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게 단위 원가야.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일단 주사 약 하나 있어야 되겠죠? 주사기 하나 필요하죠? 뭐 알코올 몇 방울, 솜 몇 조각, 이런 걸 다 측정을 해가지고 애한테 주사 한 방 맞히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 이게 바로 단위 원가예요. 그래서 자, 세부 사업별로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하고 단위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예방 접종 사업이다. 저기 할까요? 자, 예를 들어 이게 예방 접종 사업이다. 그러면
이게 예방접종 사업이다. 그러면 자, 이게 예방접종 사업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단위 원가를 계산했죠. 단위 원가를 계산해 봤어. 그랬더니 애한테 주사 한 방 맞히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냐 하면 계산을 해봤더니 1,000원이 들어요. 1,000원이. 여기다가 뭐를 곱하냐 하면요, 업무량을 곱해요. 업무량. 그러면 뭐가 나오냐 하면 예산액이 나와요. 업무량을 곱하면 예산액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단위원가 계산했어요. 1,000원. 그 다음에 주사 업무량 10명한테 주사 맞추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산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10,000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가 PBS예요.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 PBS를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자, 이제는 사업의 목적이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예산액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이 10,000원이라는 돈 어디다 써요? 예방접종 사업에 쓴다. 이렇게 사업의 목적, 정보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자, 10,000원이라는 돈을 예방접종 사업에 써가지고 10명 주사 맞추는 성과를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아웃풋이지. 아웃풋. 그래서 이 아웃풋을 성과로 봐서 퍼포먼스,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PBS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358페이지 보세요. 성과주의 예산은 이미 말씀드렸죠. 활동 산출 중심이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358페이지 맨 밑에 먼저 자, 사업의 목적, 목표를 기술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부 사업, 액티비티, 세부 사업 활동 동그라미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핵심 개념 업무 측정 단위 줄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에 단위 원가 줄 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업무량을 표시하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상단 마지막 제줄 세부 사업별로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하면 뭐가 나와요? 예산액이 나오는 거죠. 자, 얘는요 바로 밑에 줄 하살 표시 관리지향이다. 관리지향이다 동그라미 하세요. 이런 관리라는 게 뭡니까? 관리라는 게 플랜 투 C죠. 플랜 투 C. 플랜 투 C. 이게 관리예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예방접종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짰어요. 그럼 이 자체가 바로 뭐 한 겁니까? 10,000원이라는 돈 들여가지고 10명 주사 맞추기로 계획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공중보건소 소장이 공중보건의사한테 10,000원이라는 돈을 줬어요. 예방접종 사업하라고. 근데 애가 5,000원 남겨왔어요. 그 얘기는 결국 계획 대비 몇 명밖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5명밖에 주사 못 맞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담당하는, 그래서 관리 지향입니다. 세 번째 줄 관리상의 능률성 동그라미. 관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능률이죠.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지금 한번 보세요. 능률이 투입분의 산출이죠.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 사업이죠. 예방접종 사업에 투입 얼마 들어갑니까? 이 케이스에서 10,000원 들어가죠. 10,000원. 산출 뭐예요? 10명 주사 맞추는 거죠. 10명. 그러면 이 예방접종이라는 단일 사업에서 10명 주사 맞추는데 비용이 지금 10,000원 들죠. 이 10,000원이라는 비용은 최소 비용이에요. 최대 비용이에요. 최소 비용이죠. 왜 이게 최소 비용을 보장하냐 하면 이 10,000원이라는 돈이 주먹구구식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단위 원가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도출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예방접종이라는 단일 사업에서 일정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최소한의 투입, 요거를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상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표의 편성 사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PBS의 장단점 봅시다. 장단점이 또 중요한데, 이제는 자, 사업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죠.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과 정부 사업을, 예산하고 사업을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뭐 같은 얘기인데, 사업과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줄쳐져 있죠. 좀 더 합리적인 기초와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위 사업의 능률성을 실현하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자, 행정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플랜, 두C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PBS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관리 지향입니다. 자, 얘가 단점이 또 많아요. 단점은 이게 결국 이제 미국에서 50년대 트루만 대통령 때 미국에서 도입이 됐는데 결국 실패하거든요.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PBS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 측정 단위가 선정이 되고 단위 원가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50년대만 하더라도 해계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측정 단위 선정이 곤란하고 단위 원가 산출이 어렵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여러분 PBS도 점중주의입니다. 점중주의예요. 얘는 합리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이 예방접종이라는 건 일종의 뭐냐 하면 정책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게 합리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먼저 예방접종, 얘는 정책 수단이죠. 이 정책 수단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책학에서 합리모형 했었잖아요. 목표를 세운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최대한 많이 탐색을 해요. 그리고 각각의 수단을 놓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하죠. 그랬더니 이 예방접종 사업이 목표 달성을 위한 BC 레이시오가 가장 높은 최적의 대안이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 배정했다. 이렇게 하면 합리모형이죠. 근데 얘는 지금 PBS는 이런 합리모형적 과정을 거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작년도에도 예방접종 사업했고 올해도 하는 거죠. 점중주의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점중적인 단위 사업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궁극적인 상위 목표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져요.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4번에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제한된 자원의 최적 배분, 즉,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사업 말고도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 예방접종 사업이 최적 대안이냐를 PBS에서는 보장하지 못하죠. 왜? 합리모형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PBS라는 예산제도는 파레토 효율성을 실현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다시 합리모형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점증모형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성을 하지 못해요. 다시 얘는 단순히 뭐만 실현할 뿐이에요. 예방접종이라는 단일 사업에서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의 극대화, 단일 사업의 능률성만을 실현할 뿐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의 자원 배분, 파레토율은 실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이어서 보게 되는 PPBS라는 예산제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PPBS를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예산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PPBS 계획예산제도예요. 계획예산제도라는데 이 PPBS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뭘 염두에 두시냐? PPBS가요 합리모형의 극치예요. 목표 세우고 대안 탐색하고 비용 편익 분석과 같은 분석을 해서 객관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고 거기다가 예산을 배정하는. 그래서 항상 미리 염두에 두십시오. PPBS는 합리모형을 온전히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이 순서요. 목표 세우고 대안 탐색하고 결과 예측하고 비용 편익 분석해서 최적의 정책 수단을 찾아서
이제 예산을 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60년대 이 존슨 대통령 때 이제 도입했던 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요 계획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